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 거야. 75세 생일 케이크 앞에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들, 며느리, 손녀들이 포크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들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일 아침 강릉으로 떠난다. 손녀가 할아버지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 집은 어제 기부했다.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 서류 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신 차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큰 용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만수 75입니다. 서울에서 35년간 개인 택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비 오는 새벽에도 눈 내리는 밤에도 쉬지 않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도연이가 대학 갈 때까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젊은 시절엔 고됐지만 그 아이가 제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1년 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도연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괜찮은 아파트 나왔는데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택시도 이제 그만하시고 손주들이랑 지내세요. 솔직히 기뻤습니다. 70이 넘어서까지 핸들 잡는 게 힘들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아들 집에서 손주나 봐주며 지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를 팔았습니다. 35년간 몰던 택시였습니다. 처분 대금이 2억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을 합쳐 3억이 됐습니다. 아버님, 일산 아파트가 3억 2천인데요. 며느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돈으로는 부족해서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라. 내가 살 집이기도 하니까 3억 2천만 원 전액을 냈습니다. 평생 핸들 잡고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 가족과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낼 수 있었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아버지 앞으로 할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일산 아파트는 제 명의가 됐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좋아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새 집의 첫날 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녀들이 색연필을 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웃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오래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차는 아버지가 쓰세요. 도연이가 차 키를 건넸습니다. 35년 운전 경력이 있으니 차가 있으면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녀들이 학교 갈 때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들이 뛰어내리며 손 흔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급하다며 지하철역까지만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지각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같은 부탁이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이미 40이 넘은 성인인데 매일 이렇게 태워다 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매일 아침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지하철역보다 더 먼 버스 정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출근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아예 회사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회의 있는 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매일이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회사 앞까지 태워주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만 봤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인사도 없이 그냥 타고 내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 손녀 둘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처음엔 꼭 안아줬는데 이제는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10시였습니다. 잠깐 앉아 쉬려고 하면 며느리가 나와서 마트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가게 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 나중엔 매일 마트에 갔습니다. 신선한 것을 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마트까지 왕복 1시간, 며느리는 천천히 쇼핑하고 저는 주차장에서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손녀들 학원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차를 타면 다른 친구들 집까지 뺑뺑 돌아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제가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후 2시에는 큰애 학원, 4시에는 작은애 피아노 레슨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는 큰애 수학학원, 밤 9시에는 작은애 태권도까지 하루 종일 손주들 학원 보내고 데리러 가고를 반복했습니다. 35년 택시 운전할 때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24시간 대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마치 당연한 일처럼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35년간 택시 운전으로 망가진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아 엄마야, 오늘은 좀 힘들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택시를 타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택시요? 아이들 둘 데리고 택시 타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리고 학원비도 비싼데 택시비까지 쓰면 어떡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보다 부자신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결국 돈 때문이구나. 아들 내외는 내 돈이 필요해서 나를 부른 거였구나. 결국 제가 갔습니다. 허리에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야 한다며 천안까지 운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편도 2시간 거리였고 토요일은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녀들은 태블릿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처가에 도착했지만 함께 들어가자는 말이 없었기에 저는 인근 공터에서 아들의 가족이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 다녀오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요. 애들이 너무 피곤해해요. 도연이가 재촉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애들 챙긴다고 바로 애들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힘들지 않냐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일요일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회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고 또 학원에 갔습니다. 매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추석 때는 더 심했습니다.
고향까지 편도 4시간, 왕복 8시간을 제가 운전했습니다. 아들은 명절에 운전하면 피곤하다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75세 노인이 명절 대이동 기간에 8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해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만나고 성묘 가고 다시 일산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도연이가 한마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고 매일 운전기사 노릇하는 게 행복일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무료 운전기사일 뿐이구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침을 하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보통 감기가 아니구나.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로 정신없었습니다. 아버지, 7시예요. 출발해야죠. 도연이가 재촉했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차 키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을 회사에 데려다주고 손녀들을 학교에 보낸 후였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폐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하셔도 선생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1년. 75년을 살아온 제게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 일정도 잡으셔야 하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아, 이 하늘을 1년밖에 못 보는구나. 손녀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못 보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트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불편했잖아요. 병원 다녀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은행 좀 다녀왔어. 그럼 지금 갈 수 있죠? 그래. 가자. 마트까지 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핸드폰만 볼 뿐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저의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1년. 나에게 남은 시간. 1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손녀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친정에 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만 먹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말이 없으시네.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근데 내일 출근 시간은 맞춰주실 수 있으시죠? 아들은 제 건강보다 내일 출근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 줄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병원비 걱정, 간병 걱정, 장례 걱정.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무료 운전기사였을 뿐입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럼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학원은 누가 데려다 줘요?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어차피 1년이면 혼자서 조용히 준비하자. 이들에게 폐가 되지 말자.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하다가 떠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회사에 태워다 주고 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참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기침을 참으며 진통제를 먹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아프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인터넷 방송.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시작했어요. 육아정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실에서 하면 애들 소리도 들리고 배경도 별로라서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방을 잠깐만 쓸 수 있을까요? 방송할 때만요. 제 방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큰 방은 손녀들 방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니까 작은 방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만이 제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 잠깐 쓰는 거면 괜찮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큰 조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삼각대, 그리고 처음 보는 장비들까지. 작은 방이라 겨우 들어갈 공간만 남았습니다. 제 책상은 없어졌습니다. 베란다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방송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촬영할 거예요. 그래, 그때는 방에 안 들어오셔도 되죠? 녹화 중일 땐 소리 나면 안 되거든요. 오후 2시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 간식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웃음소리, 밝은 음악, 경쾌한 말투.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4시가 되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끝났어요. 근데 내일도 촬영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제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님, 구독자가 늘어서 방송을 더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요. 낮 시간에는 제가 방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낮 시간.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야 해서요.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학원 보내고 데리러 가는 사이사이 집에 돌아와서 잠깐 눕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쉬지? 거실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소파 편하잖아요. 그날부터 제 짐이 하나씩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옷장이 거실 구석으로 옮겨졌습니다. 제 책들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침대만 남았지만 그것마저 벽에 바짝 붙어서 겨우 누울 공간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온통 조명 기구들이었습니다. 배경천, 삼각대, 조명, 마이크, 소품들.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스튜디오였습니다. 작은 방인데도 온통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문 여실 때 노크 좀 해주세요. 녹화 중일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방인데 노크를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제 방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구석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입니다. 3억 2천만 원. 평생 핸들 잡고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안방도, 큰 방도 저는 아이들에게 이미 모두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방을 썼습니다. 혼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방마저 빼앗겼습니다. 저는 제 방도 없이 거실 구석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서 조명을 켜고 웃으며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방을 좀. 아버지, 애들 엄마가 요즘 방송으로 수입이 좀 생긴대요.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중에 수입 많이 생기면 아버지한테도 드릴게요. 수입 이야기가 나오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제 옷은 거실 구석 옷장에 걸려 있었고 제 이불은 소파 밑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제 방에서 방송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행복한 육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3억으로 산 집에서 안방도 큰 방도 양보했는데 작은 방마저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머무를 한켠의 작은 공간마저 없구나.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나고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제 75번째 생일이 있는 주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도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내년 생일엔 제대로 해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번엔 정말 기억하고 있을까? 몰래 준비해 놓은 건 아닐까? 그런 기대를 품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생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도 손녀들이 학교 숙제하는 걸 도와줄 때도 아무도 내일이 할아버지 생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75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7시예요. 오늘 일찍 가야 해요. 도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재촉했습니다. 생일 축하 인사는 없었고 저는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애들 학교 시간 늦으면 안 돼요. 며느리도 서두르기만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차 안에서라도 축하 인사를 할까? 혹시 회사 앞에서 내릴 때 말할까? 하지만 아들은 핸드폰만 보다가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손녀들이 웃으며 차에서 내렸지만 오늘이 할아버지 생일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고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나갔다며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자함을 확인했지만 축하 문자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도연이가 전화할까? 그렇게 기대하며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났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제 방에서 환한 불빛이 들어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내 생일을 방송에서 축하해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됐어요. 그동안 구독자도 많이 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 채널이 이렇게 커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특별한 날은 방송 3개월 기념일이었고 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 손녀들을 학교에서 데려와서 학원에 보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뒤에 앉은 손녀들을 백미러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도 할아버지 생일을 모르는구나. 아니, 어쩌면 엄마 아빠가 알려주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인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숟가락을 들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식구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식사 끝나고 케이크라도 나올까? 깜짝 축하를 준비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도연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녀들도 각자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생일 파티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 아버지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고 가족들이 둘러싸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화면 속 가족들은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촛불을 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5년을 살아왔는데 제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빵 코너 앞에 섰습니다. 조그만 조각 케이크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석 미역국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가니 젊은 알바생이 물건을 찍었습니다. 초드릴까요? 네, 하나만 주세요. 혹시 어르신 생신이세요?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알바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고마워요. 목이 메어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이랑 드시는 거죠? 알바생이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먹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바생의 표정이 순간 굳었고 저는 봉투를 들고 서둘러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모르는 알바생이 내 생일을 축하해 줬는데 정작 내 가족은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즉석 미역국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을 돌렸습니다. 띵 소리가 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거실 구석 작은 테이블에 상을 차렸습니다. 즉석 미역국 1개, 조각 케이크 하나, 그리고 촛불 하나. 촛불에 불을 붙이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가 5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생일날 도연이가 유치원에서 색종이로 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녔고 손님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제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소원을 빌려고 했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숨만 붙어 있는 사람에 불과했으니까요. 즉석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는데 너무 짰습니다. 눈물이 국에 섞여서 더 짠 건지 원래 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각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꽤 달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방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 나왔고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밝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작은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서 편의점 알바생이 축하해준 생일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안방도 큰 방도 다 양보하고 가장 작은 방마저 빼앗긴 채 제 생일을 편의점 조각 케이크로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폐암 말기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1년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운전기사 노릇만 하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제 생일도 혼자 보내는 이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자. 이 집을, 이 생활을, 남은 1년은 강만수로 산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사회복지재단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부동산 기부 말씀이신가요? 혹시 주소지와 명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산이고 제 명의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신 걸까요? 제 명의 집이니까 제가 알아서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릉 요양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아직 모집 중입니다. 언제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제가 강릉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날 저녁 케이크를 사서 식탁에 놓고 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일주일 늦었지만 축하하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하려고요.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에 사회복지재단 직원이 왔고 기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릉 요양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을 회사에 태워다 주고 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데리러 갔습니다. 아무도 제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서 큰 케이크를 샀습니다. 지난주 편의점에서 산 조각 케이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큰 케이크였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손녀들이 좋아했고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난주가 내 생일이었지. 늦었지만 축하하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손녀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저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케이크를 나눠주고 모두 한 입씩 먹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있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 거야. 내일 아침 강릉으로 간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기부했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곧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자기들 전 재산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이들 학교는 어떡하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가 집 살 때 돈 얼마 보탰는데 너희 집이라고 하는 거냐?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명의는 아버님이 맞지만 자기들도 여기서 살았다고 당장 전세금도 없다고 떠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벌떡 일어나서 취소는 안 되냐고,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너 회사 태워다 주고 손녀들 학교 보내고 하루 종일 학원 보내고 데리러 다니고 토요일엔 천안 친정까지 왕복 4시간, 명절엔 고향까지 8시간 운전하고 내가 너희 전담 택시기사냐? 도연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뺏어서 방송 스튜디오 만들고 나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서 자고 며느리가 자기도 일을 해야 한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내 75번째 생일날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사서 즉석 미역국 데워서 혼자 촛불 켜고 먹었어. 편의점 알바생이 축하해 주더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근데 1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내 가족이라는 너희는 내 생일조차 기억 못했어. 며느리가 이제라도 잘하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도연이가 다가와서 계약만 취소해 달라고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도 된다고 했습니다. 기부 취소하고 네 명의로 하자고? 결국 내 돈으로 니들 집 사주는 거잖아. 니들 집은 니들이 벌어서 사야지.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한 건 제가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였어. 너희 이 아파트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 택시 한 대 가지고 있는 나를 설득해서 내 돈 뽑아낸 거 내가 이제는 다 안다. 도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3억 다 보태줬잖아. 근데 뭐가 돌아왔어? 무료 운전기사, 거실 소파에서 자는 생활, 편의점 조각 케이크로 보낸 생일.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희에게 전부였다면 나에겐 이 집이 감옥이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안에 어떻게 집을 구하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이젠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나한테 돌려줄 거야. 도연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망했다고, 일주일 안에 집을 어떻게 구하냐고, 전세금은 어떡하냐고 며느리가 소리치자 아버지 탓만 하지 말고 이번엔 당신 친정에 빌려달라고 해보라고 아들도 함께 소리 지르는 게 다 들렸습니다. 끝까지 둘 다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짐을 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남은 1년 정말 강만수로 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원망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일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3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고 창문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숙소로 안내해 줬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75년을 살면서 바다 근처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도연이가 5살 때 그려준 생일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짠 냄새와 함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원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 어르신들을 뵙고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전쟁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옛날 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시 기사 35년 했다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왜요? 왜 그때가 행복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을 땐 제가 제 인생을 운전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오후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날의 파도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어느 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 겨우 구했습니다. 전세금 빌리느라 저가에까지 손 벌렸어요.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아냥이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왔네. 만수야, 오늘 날씨 좋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 어느 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어르신 있잖아. 집을 다 기부하고 혼자 오셨대. 진짜? 대단하시다.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이야깃거리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출퇴근 2시간 걸립니다. 애들은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주셔야 할 걸.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부를 하신 겁니까? 원망의 마음이 가득한 문자였습니다. 이번에도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도 자주 아팠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문득 도연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바다 예뻐요. 그래, 예쁘지? 그때는 그랬지. 이젠 다른 사람이야.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수아 엄마랑 매일 싸웁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 망했어요. 다신 연락 안 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책상 위에 그 카드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도 운전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강만수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 바다 소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75년을 살며 처음으로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듯 내 삶도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바다는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지만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하루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님, 이제 그만 입원하시죠. 방보다는 병실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제 방이 좋아요.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럼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 복도 대신 제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식사 때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조금 있다 먹을게요. 음식은 대부분 식어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만수 씨, 나 기억해요? 그럼요. 저랑 바둑 두시던 분이잖아요. 그때 내가 졌지. 오늘은 이기러 왔어요. 할머니는 작은 바둑판을 꺼내셨지만 손이 떨려 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젠 바둑은 그만둬야겠네요. 제가 웃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어요. 당신 덕분에 그동안 웃었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있었구나. 며칠 뒤 새로운 젊은 자원봉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여기서 봉사하셨어요? 살고 싶어서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면 조금은 덜 아프거든요. 그 젊은 봉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에 서리가 끼었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택시를 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도로가 얼어붙어 손님들이 줄을 섰고 차 안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유리창엔 김이 서렸고 손님이 내릴 때마다 고생하셨어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사가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는지, 인생의 끝에서야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네요. 그날 새벽 심한 기침이 나서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말랐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때 나를 사랑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오고 부서지고 다시 밀려오고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35년을 핸들을 잡고 남을 위해 달렸고
1년은 가족을 위해 운전했고, 마지막 1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떠나온 것도, 기부한 것도, 혼자 온 것도,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식당 안쪽 벽에 작은 부고문이 붙었습니다. 강만수님, 향년 75세. 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웃던 분이셨지.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했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재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만수님 이름으로 기부금 전달 완료됐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3억 2천만 원이 어려운 가정 5곳에 나뉘어 전달됐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엄마, 병든 남편을 간병하는 노부인, 그리고 대학 입학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에게 그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하나씩 봉투에 담겨 전달되었습니다. 기부자 강만수. 짧고 단단한 이름 하나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청소를 하던 직원이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35년은 남을 위해, 1년은 가족을 위해, 1년은 나를 위해. 마지막 1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도 운전기사도 아닌 그냥 나 강만수로 살았으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마지막 1년만 남겨두지 말고. 강만수. 병원 사회복지사가 그 쪽지를 벽에 붙였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강만수님, 참 멋지게 사셨네요. 그날도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부서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강만수, 그가 남긴 인생처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